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영국의 유명 락밴드 비틀즈가 1967년에 발매한 음반 커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이클 잭슨이 1997년에 발매한 데인저러스 표지이죠. 이 두 개의 커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똑같은 얼굴이 담겨져 있다는 것인데요. 이 의문의 인물은 비틀즈와 마이클 잭슨에게 엄청난 영감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밖에도 동시대의 많은 음반과 책, 영화까지, 그러니까 총체적인 현대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로 평가됩니다. 그의 이름은 알레이스터 크로울리. 직업을 말하라고 하신다면 20세기 악명을 떨친 사탄 숭배자인 동시에 흑마법의 대가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오컬트 세계에서는 그를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만큼 명성이 대단합니다. 잠깐 여기서 흑마법이 뭔지 설명해 드리자면, 어떤 악의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초자연적인 힘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누군가를 향한 저주가 흑마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과연 이 남자는 어떻게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흑마법사이자 동시에 아티스트들에게 영감까지 준 인물이 된 걸까요? 1875년 10월 12일 영국에서 태어난 알레이스터 크로울리는 11살 때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 밑에서 성장합니다. 그의 유년 시절은 비범하기는커녕 오히려 평범에 가까웠습니다. 게다가 어머니는 아주 엄격한 기독교 신자였고, 그 덕에 크로울리는 기독교 종파가 운영하는 한 기숙학교에서 생활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 학교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무지 이해갈 수 없는 방식으로 운영됐는데, 학생의 죄를 발견한 교사에게 승진이나 인센티브의 기회가 주어지는 아주 끔찍한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 몇몇 교사들은 자신이 좀 그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일부러 학생이 죄를 짓게 유인하기도 했어요. 또 학생들끼리 이제 친구의 잘못을 고자질한다 하는 건 사탄에게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지켜내는 훌륭한 일이라면서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크로울리가 12살이던 어느 날, 한 친구가 크로울리가 맥주 마셨어요 하면서 허위 고발을 하게 됐고, 그 벌로 크로울리는 며칠간 골방에 감금됩니다. 그 당시 물과 빵을 제외한 어떤 음식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억지로 강제 자백을 강요받습니다. 학교에서 말이죠. 그는 이때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실조로 인해서 신장의 질병을 얻게 되는데, 결국 병 때문에 자퇴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행동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뭔가 아들을 실패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로울리라는 이름 대신 666, 사탄을 칭하는 숫자로 아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건 종교적인 억압인데요. 너한테 뭔가 사탄이 씌었다라고 어머니가 암시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그것을 벌로 내리는 겁니다. 아니,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크로울리는 서운함을 넘어 점점 증오심을 싹틔우게 되죠. 지나친 어떤 금욕 생활을 강요하는 엄마, 게다가 비뚤어진 교육관을 가진 학교, 이 유년기에 남들이 쉽게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게 된 크로울리는 마침내 기독교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었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기독교 정신에 반대되는 사탄에 관심을 갖고 급격히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20살이 되어서 대학에 입학한 그는 자신의 이름을 알레이스터로 바꾸기도 하죠. 알레이스터란 그리스어로 복수의 신을 말합니다. 알레이스터는 오래된 서점들을 찾아다니면서 마녀, 흑마법, 루시퍼 같은 악마를 소재로 한 고서적을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빠져들수록 그는 더욱더 체계적으로 내가 흑마법을 익혀야겠다라는 욕망에 휩싸였고요. 급기야 1889년 오컬트 비밀 결사단체
황금여명회에 가입하게 이릅니다. 여긴 황금새벽회라고도 불리는데 쉽게 말해서 회원들에게 점성술, 연금술, 그리고 타로를 가르치는 일종의 마법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우리의 단체가 여기에서 파생된 거다라고 후계자라고 말하는 단체들이 있을 정도로 서양의 오컬트 역사에서는 지대한 영향을 미친 곳이죠. 한 예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속해 있었던 대표적인 회원을 들자면 소설 드라큘라의 저자 브람 스토커, 그 밖에도 노벨 문학상 작가, 유명 여배우까지 상당히 많은 저명 인사가 속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22살의 크로울리가 여기에 들어가서 흑마법에 대한 열정과 재능을 인정받더니 꽤 높은 자리까지 단체에서 올라갑니다. 그러다 그를 시기하는 고위 관계자와 갈등이 잦아졌고 꿈을 펼치지 못한 채 탈퇴하고 마는데 이후에 그는 인도, 히말라야 등을 여행했고 여기서 알게 된 요가와 불교에 심취하게 되죠. 지금까지 스토리는 어쩌면 오컬트에 푹 빠진 한 청년의 파란만장한 일대기 정도로 볼 수 있겠지만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사건은 결혼 후 아내와의 여행에서 발생합니다. 크로울리와 아내 로즈는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신비주의에 별 관심이 없던 부인이 갑자기 이집트에서 남편에게 예기치 못한 부탁을 합니다. 여보, 나는 호루스 신을 만나보고 싶어요. 호루스는 이집트 신화에 등장하는 전쟁의 신인데요. 동시에 강력한 마법을 지닌 신으로 섬겨지고 있는데 프리메이슨의 상징인 그 눈 모양이 호루스 신의 오른쪽 눈을 딴 거다라고 전해질 정도로 전 이런 신비주의사에서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크로울리는 아내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내심 당황했죠. 다음날 그는 아내를 이집트 박물관으로 데려갔고 그럼 당신이 한번 호루스를 찾아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홀린 듯 어느 한 곳으로 다가가서 웬 목관 하나를 가리켰는데 그건 호루스의 것은 아니었지만 호루스에게 제물로 바쳐진 자의 관이었습니다. 그 관에 다가가서 살펴보던 크롤리는 순간 운명적인 광경을 봤다고 하는데 관에 붙어있던 꼬리표의 번호가 놀랍게도 666. 어린 시절 어머니가 지긋지긋하게 자신을 부르던 바로 그 번호였죠. 물론 이 숫자는 박물관 직원이 분류를 해놓기 위해서 임으로 붙인 것이었지만 이런 우연을 계기로 크롤리는 더욱더 사탄 숭배에 몰두합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그는 아내와 나눈 대화를 통해 영감을 받았고 책을 쓰게 되는데 제목이 리베르 레기스. 그런데 이 책이 열광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유명세를 타게 돼요. 그 이유가 아주 특이한데요. 이 책이 출판되고 9개월마다 전 세계적인 재앙이 닥쳐왔기 때문입니다. 1912년 리베르 레기스의 초판이 발행됐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9개월 후 발칸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죠. 제1차 세계대전의 서막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인 1913년에 두 번째 이 리베르 레기스 두 번째 판이 발행이 되고 나서 다시 9개월 후 본격적인 1차 세계대전이 시작돼요. 이어서 1930년에 세 번째 출판이 있었고 정확히 9개월 후 만주사변이 발생했고 일본이 중일전쟁과 진주만 공습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1934년 12월 22일 네 번째 출판 이후 정확히 9개월이 지나서 역사적인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크로울리가 걸어놓은 흑마법이 통한 건지 몰라도 이 기막힌 타이밍이 알려지면서 그의 책은 지옥의 성서다, 악마의 책이다 라고 불렸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죠. 그런데 출판 이래 9개월이라는 어떤 숫자가 뭔가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 크로울리가 설명을 하길 9개월은 태아가 자궁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 뱃속에 몸을 웅크리고 있는 시간이다. 마침내 때가 되면 행성은 피로 씻겨져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평생 동안 흑마법을 익혀온 그가 정말 자신의 책에 어떤 인류에 대한 저주라도 담은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책은 어떤 내용일까요? 그는 자신이 이집트 전쟁의 신 호루스에게 운명적인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 계시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2000년마다 인간을 다스리는 신들이 바뀌는데 지난 4000년간은 각각 목의 사회, 북의 중심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2000년은 왕좌에 앉은 어린아이의 시대라는 것이었죠. 이건 곧 세계 곳곳에 독재자가 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흑마법의 대가, 악마의 책을 쓴 저자로 그렇게 이름을 알리던 크롤리. 그 명성에 걸맞게 기이한 행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그는 180건의 살인 제사 의식에 참여했고요. 진정한 악마를 만나기 위해서는 마약을 자유롭게 즐겨야 한다. 그리고 성별과 이런 걸 가리지 않고 성행위를 해야 되는데 심지어 동물과도 함께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죠. 뿐만 아니라 추종자들에게 면도날로 자해를 하는 수련을 시키기도 하고요. 고양이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엽기적인 걸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악마 숭배 사상을 기초로 해서 그 자체가 살아있는 악마가 되어가는 듯 했습니다. 이후에 그는 또 다른 프리메이슨의 단체인 동방성당 기사단을 총괄하게 됩니다. 오늘 아주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동방성당 기사단, 이 기사단의 회원 중 한 명이 누구냐? 아돌프 히틀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히틀러는 오컬트에 심취한 것으로 유명하죠. 그는 크롤리처럼 흑마법, 연금술, 여기에 더해서 인간의 두뇌를 짐승에 이식하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의 목적은 세계 정복이었죠. 그렇게 사탄 숭배로 자리 잡은 크롤리의 최후는 이상하게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노년이 되어서 각종 법정 문제에 휘말렸고 전 재산을 탕진해버렸죠. 이후 기사단에서 연금을 받긴 했는데 1947년 아편 중독으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죽는 순간마저도 마약에 취해 있었다고 전해지죠. 그런데 그의 죽음 이후 영향력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입증되기 시작합니다. 마이클 잭슨 같은 대중 스타들이 그를 추종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시대적으로 봤을 때 히피 문화가 급격히 발달했고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전과 다르게 개인의 자유, 해방, 나아가서 약물, 자유로운 성생활이 어떤 유행처럼 번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때 크롤리가 생전에 주장했던 그 누구도 너를 제재하지 못하게 해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는 사상이 당대의 젊은이들에게 큰 자극이 됐던 겁니다. 이 다음 이야기는 상당히 음모론적인 스토리인데요. 생전에 크롤리는 음악을 통해서 자신의 사상이 퍼져나가길 간절히 바랬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꿈이 이루어진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 대중음악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겠죠. 비틀즈의 존 레논은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음악에 대한 많은 사상은 크롤리가 말한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해라 라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유명 기타리스트 지미 페이지는 생전에 크롤리가 살던 집을 의미가 있다 하면서 자신이 직접 사들일 정도로 열광적인 팬이었다고 하죠. 지독한 사탄 숭배자이자 인류 최후의 흑마법사로 알려진 크롤리. 20세기 젊은이들에게 어떤 규율과 도덕적인 관념을 갖지 말고 그저 쾌락만을 쫓으며 살아라 라는 걸 전파한 그는 결국 또 다른 의미에서 희대의 악마로 남게 된 건 아닐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1952년 영국의 사우스엔드 해변가의 한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토요일 오후 9살이었던 빌 램지는 집 정원에서 놀고 있었죠. 한창 그 나이 때의 어린아이답게 상상력이 풍부했기 때문에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했습니다.
아이는 2차 세계대전 조종사에 대한 영화를 보았던 날에는 하루 종일 전투기 조종사처럼 행동할 정도였죠. 그런데 활발하고 이런 엉뚱한 성격의 빌이 유독 그날따라 통 말이 없습니다. 부모는 그 모습에 잠시 갸우뚱했지만 별다른 걱정은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때 사건이 시작됩니다. 따뜻하고 쾌적한 날씨였는데 빌이 갑작스럽게 막 추위를 느끼기 시작했던 겁니다. 육안으로 보일 만큼 몸을 막 덜덜 떨고 있어요. 근데 이상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죠. 어디선가 코로 스며드는 아주 불쾌한 냄새. 어머니가 딱 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딘가 상태가 좋지 않은 걸 봤고요.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 빌이 으르렁거리면서 근처에 있던 커다란 울타리를 통째로 뽑아버렸습니다. 이게 와이어로 엮어져서 밑에 콘크리트로 고정시켜 놓은 울타리였는데요. 도저히 9살 아이가 뽑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날 빌은 울타리를 들고 이리저리 휘두르기까지 했죠. 정말 온화하고 밝은 성격이었던 빌이 순식간에 다른 종류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막 야생동물처럼 막 울타리를 갉아먹는 듯 했죠. 부모님은 좀처럼 아이를 저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집안으로 피신을 했고요. 진정될 때까지 일단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빌이 마지막 포효를 한 이후에 갑자기 또 힘을 잃은 개처럼 막 헐떡거리면서 울타리를 떨어뜨렸고요. 몸이 다시 정상 체온으로 돌아오고 평소 우리가 알던 9살의 빌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너무도 놀란 부모님이 조심스럽게 아이한테 집으로 돌아오라고 이제 손짓을 했고요. 그날 밤 다 같이 모여서 저녁을 먹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은 절대 누구에게도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모두 잊어버려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그 끔찍한 사건 이후 빌과 가족들은 15년 동안 아무 일 없이 평화롭게 하루하루를 보냈죠. 빌은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3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결혼한 지 첫 2년 동안 계속 악몽에 시달렸어요. 꿈의 내용이 같습니다. 그리고 막 식은땀을 흘려서 꿈에서 깨기가 일쑤였죠. 꿈이 어떤 내용이냐? 아내의 뒤를 따라 걸어요. 그러다가 너무 공포스러워서 막 도망치는데 뭔가 막 야생동물이 헐떡이는 모습처럼 있다가 훅 잠에서 깨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어느덧 1983년이 되었고요. 빌은 39세의 중년 남성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친구들과 술집에서 만나서 오랜만에 대화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돼요. 연거푸 몇 잔을 마셨고 빌이 갑자기 그 30년 전 9살이었던 그날처럼 또다시 막 추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땀이 막 뻘뻘 나요. 몸을 떨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도 이상해서 일단은 그 친구들 모르게 화장실로 몸을 숨기게 되는데, 세수를 하려고 세면대 앞에 선 그 자신을 보니까 마치 늑대처럼 얼굴이 일그러지듯 변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날 밤 친구들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던 도중에 조용히 있던 빌이 갑작스럽게 으르렁거린 소리를 냈어요. 그러면서 양손의 발톱이요, 뒤틀린 채 길어졌고 눈은 붉게 충혈됩니다. 그러더니 이내 옆에 있던 그 친구의 다리를 막 물려고 해요. 몸싸움이 이어졌죠. 급하게 운전하던 친구가 차를 세우고 빌을 뒤쪽에서 이제 차에서 내리게 하는데요. 이때 빌은 갑자기 또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차분해졌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친구들은 이걸 모든 걸 봤습니다. 근데 뭐 이해가 안 됐죠. 빌이 오랜만에 술을 많이 마셔서 잠깐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렇게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시간이 흘렀고 같은 해의 크리스마스 날이었어요. 빌은 갑자기 막 가슴을 못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끼게 돼요. 혹시 심장마비 아닌가 싶어서 곧바로 가족들과 병원을 가게 되죠. 그런데 응급실에 도착한 빌이 또다시 이성을 잃고 막 간호사에게 덤벼듭니다. 심지어 간호사의 팔을 물어서 여기에 날카로운 그 이 자국이 남기도 해요. 목격자들에 의하면 그날 빌의 모습은 약간 어깨가 구부정한 채로 양손에 긴 발톱 같은
같은 게 막 꼬아져서 자랐다고 합니다. 막 몸을 웅크리고 짐승처럼 으르렁대면서 누구라도 자기 몸에 손을 대는 걸 허용하지 않았죠. 결국 이런 비를 제압하기 위해 경비뿐만 아니라 경찰이 동원되었고요. 수갑을 채웠지만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량의 진정제를 투여하기도 했죠. 그날 비를 막아섰던 경찰관 중에 한 명은 상처를 너무 심하게 입어서 병원에 4일간 입원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큰 소동은 지역 신문 한 켠에 실릴 정도로 이슈가 되죠. 크리스마스 날의 대소동 이후에 주치의는 병원에 입원을 해서 더 자세한 검사를 받아라라고 권유하지만 빌은 이걸 거부합니다. 왜 그러냐면 남은 인생 동안 마치 자기가 미친 사람인 것처럼 낙인 찍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날 그가 의사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스스로 병원에 갔더라면 후에 일어날 더 큰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몇 년이 지난 1987년 7월 22일 저녁입니다. 빌은 직장을 마치고 화이트홀스라는 술집에 들러서 친구들과 가볍게 한잔하게 되는데요. 집에 갈 때쯤 되니까 알딸딸하게 취한 듯 했어요. 하지만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컨디션이었죠. 그는 음주를 했지만 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 큰 길로 가면 단속을 당할 것 같아서 조용한 뒷길을 택해 좀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정도 지났을까? 빌은 길을 따라 걷고 있는 매춘부를 발견했고 그녀를 차에 태우게 되는데요. 그녀는 별다른 의심 없이 조수석에 올라탔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좀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되죠. 빌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막 몸을 들썩들썩 거렸던 겁니다. 심상치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차를 좀 세워달라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러다 신호등에 맞춰서 차가 좀 느려졌어요. 이때 재빨리 문을 열고 그녀가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빌이 마치 막 뭐에 씌인 사람처럼 미친 듯 으르렁거리면서 그녀 뒤를 쫓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천만다행인 게 아주 멀리서 이 상황을 목격하고 있던 경관이 있습니다. 그가 무전을 보내고 나서 신속하게 이쪽으로 달려왔는데 빌이 이 경관을 들어서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이후 6명의 경찰이 더 출동을 하고 나서야 이 비정상적인 상태의 빌을 겨우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빌을 경험했던 경찰들은 그건 결단코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한결같이 말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빌은 마침내 정신병원에 자진해서 들어갔어요. 엑스레이, MRI, 다양한 신체 검사와 정신과 테스트까지 이어졌지만 딱히 이렇게 극한의 폭력적인 성향을 보일 만한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게 되죠. 사실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정신병원에서 10일 동안 격리돼서 관찰되었고 전혀 이상한 행동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후로도 빌은 폭력적이고 동물적으로 변해버린 이상한 사건들을 몇 번 더 겪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자기가 경찰에 가서 제발 내가 누군가한테 해를 입힐 수도 있다 도와달라 라고 소리쳤죠. 이런 빌의 사연이 지역 신문과 TV를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결국엔 그 당시 여행 중이던 워렌 부부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워렌 부부, 그들은 공포영화 컨저링 시리즈, 애나벨 인형, 아미티빌 케이스 같은 수많은 초자연적 현상을 해결했던 악령 퇴치 퇴마 부부로 알려져 있죠. 처음에는요, 워낙 이런 일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이번 건도 사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빌 램지를 직접 만났고 그의 동물성을 체험한 주변 지인과 경찰과 인터뷰를 나눈 끝에 마침내 워렌 부부가 결심합니다. 그리고 로버트 맥케냐 주교와 함께 엑소시즘을 거행하기로 하죠. 사실 빌이 얼마 전에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고 있던 옆에 있던 아내를 막 교살하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한시라도 빨리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드디어 워렌 부부 그리고 로버트 맥케냐 주교
빌 램지 그의 아내와 또 당시의 초자연 수사관 존 제피스까지. 여기에 참여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타블로이드의 잡지 직원들이었어요. 이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악령 퇴치 구마 의식이 시작됩니다. 이건 라틴어로 진행이 됐어요. 첫 30분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그냥 고요한 시간이 흘렀죠. 빌은요, 이것도 소용이 없는 건가 보다 하고 포기하려는 순간 메케냐 주교가 빌의 이마에 손을 올리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자 상황이 역전됩니다. 빌의 태도가 급변했어요. 막 이를 드러내면서 짐승 울음소리를 으르렁거리면서 내기 시작했죠. 그의 얼굴이 막 뒤틀리고 거칠어졌고요. 날카롭고 억센 발톱이 막 자라나서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들었고요. 후에 로레인 워렌은 그의 귀가 더 뾰족해졌고 얼굴이 사납게 변하면서 손톱이 이렇게 휜 갈고리 모양으로 바뀌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한 마리의 괴수 같았는데요. 이 빌이 막 주교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주교가 십자가를 들고 라틴어로 떠나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이어진 퇴마의식이에요. 빌은 계속 으르렁거리고 힘들어 하다가 이내 마지막 포효와 함께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이날 엑소시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입을 모아서 말했어요. 빌 램지 속에는 늑대 인간의 악령이 살아있었다고요. 그날 이후 빌은 더 이상 늑대 빙의를 경험하지 않았고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로레인 워렌과 남편 에드 워렌은 훗날 이 사건에 대해 책으로 남기기도 했죠. 빌 램지는 사악한 늑대의 원혼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건 정신적인 장애 양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한때 영국의 진짜 늑대 인간이라고 불리면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빌 램지. 늑대의 원혼에 빙의된다는 게 실제로 가능한 일일까요? 그가 정말 악마의 씨였던 건지 아니면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였는지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들과 빌에게 공격을 당한 피해자들은 정말 모든 게 실제였다라고 이야기하죠. 퇴마가 거행되고 1992년 이후로 빌에 대한 소식은 더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빌 또한 더 이상 늑대 인간으로 불리기를 원치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요, 2020년에 개봉될 컨저링 3에서 1980년대를 배경으로 늑대 인간 악령에 홀린 빌 램지의 엑소시즘 이야기가 나올 거다라는 가설이 생기면서 이 스토리는 한 번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늑대 인간이라고 불렸던 빌 램지, 어쩌면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었던 분들은 이게 지금 실화를 얘기하는 건가 괴담을 이야기하는 건가 굉장히 헷갈리셨을 수도 있는데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분명 워렌 부부의 저서에 남아 있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애니메이션 심슨. 우리나라에서도 예전부터 만화 심슨이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존재했습니다. 만화 속에서 등장한 장면들에서는요, 트럼프 당선을 예언하기도 하고 또 힉스 입자 발견과 함께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까지 들어맞으면서 제작진 중에 일루미나티 예언가가 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었죠. 이처럼 오래된 과거에 만들어진 만화나 소설의 에피소드 속 내용이 현재와 딱 들어맞는 건 굉장히 화제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2020년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일본의 한 애니메이션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되죠. 2020년 예정되었던 도쿄 올림픽 연기됐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나서 일본의 트위터에는 한 사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1988년에 개봉했던 애니메이션 아키라의 한 장면이었는데요.
아키라는 오토모 가스히로가 1982년부터 영 매거진에 연재하기 시작해서 인기몰이가 이어졌고요. 이후 영화로까지 제작된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스토리를 살짝 보면 이 도쿄가 의문의 폭발로 파괴가 되고 이를 기점으로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지 31년째 되는 2019년. 이때 네오 도쿄라는 새로운 도시가 생성됐다라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극장판 애니에 비해서 좀 복잡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세계가 파괴된 후에 신세계를 염원하는 상당히 웅장한 스타일의 SF 만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문제가 된 해당 캡처 장면. 이 팻말이 보이고요. 여기저기 적힌 낙서. 그래서 이 글귀가 뭔지 해석해 봤더니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까지 앞으로 147일 국민의 힘으로 성공시키자. 그런데 문제의 구절은 오른쪽 하단에 이 낙서처럼 적혀있는 글자가 중지다 중지. 이 부분입니다. 넷상에서는 상당한 이슈가 되면서 이게 올림픽 취소를 암시하는 표현이라는 해석이 나왔었는데요. 이게 지금으로부터 약 30여 년 전, 그러니까 1988년에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 당시에 그 도쿄 올림픽 취소를 언급했다라는 것 자체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소름 돋는다라는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도쿄올림픽은 2021년 7월까지 연기가 된 상태인데 코로나 팬데믹이고 그러다 보니 내년에도 올림픽 개최가 가능할지는 아직도 미지수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더 흥미롭게도 작품 속에선 WHO 전염병 대책을 비난이라는 문구가 나오기도 해요. 아키라를 제작한 오토모 감독의 다른 작품 메모리즈에서는요, 흡사 바이러스를 떠올리게 하는 스토리가 있었고 또 거기서 등장하는 우주선의 이름마저 코로나였기 때문에 일본 언론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에서 이 내용을 꽤나 흥미로워하면서 다룬 적이 있었죠. 여러분, 예언이란 건 늘 흥미롭고 미스테리한 소재입니다. 특히나 외국 예언가들이 한국이 이렇게 될 거다 또는 일본이 가라앉을 거다라는 건 늘 솔깃한데요. 저도 몇 달 전에 예언가 주세리노의 내용을 다룬 적이 있었죠. 하지만 오늘은 일본 내부에 있는 예언자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본은 여러 신을 모시는 풍습 때문인지 과거부터 다양한 종류의 예언가들이 있어 왔어요. 그 중에서 일본인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고유의 민속신앙 신토 중에 하나인 오모토의 종교 지도자가 남긴 예언이 유명합니다. 그는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 그 일제감정기 때 일찍이 일본의 미래를 예언했는데요. 그의 이름은 데구치 오니사부로. 일본의 3대 신흥 종교 중 하나인 오모토의 창시자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종교의 시작을 살짝 알아보면요. 1898년 가난한 농부의 아내였던 57살 데구치 나오가 과부가 되고 어느 날 신내림을 받아서 신령의 말을 하면서 이게 시작이 됩니다. 그녀는 이 세상에 금신이 올 건데 이 금신의 메시지를 내가 받았다고 하면서 병을 낫게 하는 능력으로 이름을 조금씩 떨치기 시작하죠. 추종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오니사부로가 그녀의 5번째 딸과 결혼을 하면서 이 데구치 가문에 입적을 했고요. 실질적인 2대 교주로서 이름을 떨치면과 동시에 미래 예언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조선 식민 통치의 설계자 중 한 명으로 알려진 하라다카시가 암살당할 것이다 라는 걸 몇 시간 전에 예언하면서 더 많은 추종자들을 이끌게 되죠. 데구치 오니사부로의 예언뿐만 아니라 이 강력한 카리스마로 인해서 한때 신도수가 100만 명에 달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때 그가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기 30년 전 일본의 패망을 예언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일본에서는 세계의 예언자로 유명세를 탑니다. 이런 전쟁의 경과나 결과 외에도요, 자연재해나 히로시마 원폭 투하까지 예언이 적중하게 되면서 그의 명성과 더불어 그 종교, 오모토 종교 또한 기세가 올라가고 교세가 급속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오모토는 금신을 모시는 종교죠. 그러니까 당시 일본 천황을 부정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겠죠.
후에 1921년과 1930년에 걸쳐서 일본 정부는 오모토교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감행했고요. 네가 감히 일본의 패망을 예언해? 라는 점을 들어서 오니사부로의 책은 금기서적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불경죄, 신문법 위반, 치안유지법 위반 등으로 체포되고 풀려나기를 반복했다고 하죠. 하지만 이런 종교적인 탄압과는 별개로 그가 뱉었던 많은 예언이 적중했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일본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나라다 보니 이와 관련된 예언은 특히나 큰 주목을 받습니다. 그러던 중 2011년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과 2016년 구마모토 대지진으로 유명해진 한 네티즌이 있습니다. 그는 투첸이라는 일본 커뮤니티에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한 게시물을 남기게 되는데 여기서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나는 2062년에서 온 미래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신이 51구역으로 유명한 네바다의 한 연구원 출신으로 다른 7명의 조사원과 함께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고 주장하는데요. 언제나 그렇듯이 타임머신 이야기는 쉽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티즌들도 반장난식으로 질문을 던졌죠. 그리고 여기에 차례차례 그가 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는 미래에 중국은 스스로 자멸을 하게 되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대부분이 인도화가 되면서 미국의 패권은 사실상 무너지고 영어는 더 이상 세계 공용어가 아닐 것이다 라는 그 당시로서는 좀 믿기 힘든 황당한 이야기를 늘어놨습니다. 하지만 그 일본 사람 특성상 가장 많은 질문은 자연재해 관련이었어요. 그는 변동이 많다면서 답변을 약간 회피하는 듯 했는데 그중 2010년 11월 14일 자연재해에 관련된 질문에 암호로 답을 남기게 됩니다. 이걸 풀이하면 산에 올라가라로 해석이 되는데 네티즌들이 보기에는 해수면이 상승한다는 건가? 엄청난 규모의 쓰나미가 온다는 거야? 라고 추측만 난무했을 뿐이죠. 그리고 이 답변이 올라온 지 4개월 후인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미래에서 왔다는 그의 말들은 굉장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그 쓰나미가 몰려왔고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피해 지역에서는 무조건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만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가 남긴 암호와 이 재난이 맞아 떨어졌던 것으로 해석이 됐던 겁니다. 게다가요, 그가 2010년 동안 무얼 해두는 게 좋습니까? 라는 질문에 해산물을 먹어두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답변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까지 그가 예측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가 아니죠. 이 동일본 대지진이 있은 지 약 4개월 후인 2011년 7월 그가 또 한 번 글을 올리는데요. 지난번 지진에 대해선 미안하게 됐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의 최대한의 경고다. 이번 임무가 완료되면 2016년 4월 15일에 다시 오겠다. 이 글을 마지막으로 그는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2016년 4월 14일, 그러니까 돌아오겠다는 날의 하루 전이죠. 이날 일본 구마모토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기가 막히게 날짜가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다시 그가 지진을 예언한 게 아니냐면서 술렁였습니다. 이렇게 2번이나 잘 맞는 예언을 했다라는 점에서 일본의 오컬트 마니아와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그가 유명세를 떨쳤고요. 2062년에서 온 미래인이라는 이름의 공식 사이트까지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그가 미래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해프닝은 일본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까지 소개될 정도로 아주 큰 주목을 받았다고 하네요. 불확실한 현재일수록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에 대한 어떤 누군가의 예언은 항상 주목을 받았습니다. 워낙 한치 앞도 모르는 이 미래에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세계에 어떤 일이 있을까는 늘 인간의 본능적인 궁금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게다가 일본이 어떻게 망할 거다 또는 자연재해를 당할 거다라는 예언에 좀 솔깃해지는 건 어쩌면 역사적인 아픔을 겪은 한국인의 본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유명한 자국민 예언가에 대한 이야기,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광활한 영토에 13억 명의 인구, 56개의 수많은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중국에는 옛날부터 각 민족들의 여러 문화와 언어, 건축 양식이 다양하게 존재해왔습니다. 간혹 TV에서 보여주는 그 중국 소수민족 마을은 정말 신세계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전에는 이 소수민족 마을만 다니는 여행 패키지가 있었을 정도죠. 홍콩 출신의 탐험가 황효무는 이 중국의 곳곳을 다니면서 그 탐험을 기반으로 해서 24권의 책을 출판한 작가인데요. 또 사진도 찍어서 만드는 포토 저널리스트로 그 40년 넘는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도 했죠. 그는 현재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탐험가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지난 1982년부터 86년까지 내셔널 지오그래피 소속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그때 6개의 탐험을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황효문이 평생 집착할 만한 과제를 안겨주게 됩니다. 1985년 황효문과 내셔널 지오그래픽 팀이 중국에서 가장 긴 양쯔강을 탐험하는 원정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그 와중에 구이저우성 북부와 스촨성 남부에 있는 한 절벽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절벽이 약 90m 정도 되는 높이에 매달려 있는 관 무리를 발견한 거죠. 하나의 관이 아니라 여러 개의 관입니다. 여러분, 건물 한 층을 3m로 봤을 때 90m는 약 30층 높이의 절벽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높은 곳에 관을 매달아 둔 걸까요? 사실 이건 황효문이 발견하기 전에 훨씬 전인 1940년에 유물 전문가들에 의해서 목격된 적이 있는 곳이에요. 정확한 장소는 스촨성 남서부의 공쉐현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긴 약 90에서 120m 정도 높이의 절벽 위에 100여 개의 관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 자체가 굉장히 경이롭고 미스테리하죠. 처음 발견됐을 때는 건축가, 인류학자, 민속학자, 예술가까지 다 뜨거운 주제로 떠올랐지만 문제는 누가, 어떻게, 왜 절벽 매장을 했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채 미스테리로 남아버립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있었던 건지 궁금해지는데, 그래서 중국 고서의 기록을 살펴보면 중국의 동진시대 왕족 평화백과사전이라는 저서에 절벽관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또한 960년에서 1279년까지 번성한 송나라 시대의 학자 소백온의 책에도 자세한 묘사가 있었어요. 새와 원숭이조차 손댈 수 없는 높이의 동굴의 관이 있다. 관은 크기가 각각 다르며 지역 사람들은 이걸 천체의 무덤이라고 부른다. 자, 이걸로 봐서 분명 이런 절벽에 매달린 관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다라는 것은 알게 됐지만 여전히 명확하게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선 답을 못 찾는 듯 했죠. 현대에 기록된 것을 좀 볼까요? 1946년 이 절벽 아래로 관 6개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했죠. 이후 1974년에는 이 중 10개의 관을 발굴해서 연구한 적도 있어요. 그때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일단 이 관에 쓰인 나무가 아주 단단하고요. 잘 썩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 관들 중 상대적으로 밑에 쪽에 매달려 있는 건 유골 안에 있는 그 입혀진 옷이 한두 겹의 단순한 옷이었어요. 그런데 더 위쪽에 매달린 관의 유골에는 평균 6개에서 10겹의 옷이 입혀져 있었죠. 심지어 어떤 건 29겹의 상의, 그리고 13겹의 하의가 입혀진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안에 있는 부장품도 화려했죠. 즉, 죽기 전의 신분에 따라서 또는 부의 능력에 따라서 이 절벽에 매달린 높이가 달랐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탐험가 황효문이 절벽관을 발견한 이후인 1986년 그가 중국 탐사 연구협회를 설립해요. 그리고 또 중국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각종 고대 묘지를 쫓아다니게 되죠. 그 결과 이런 관은 중부 늪지대에서 주로 발견이 된다고 하는데 히말라야 산기슭에서 중국 동부 해안으로 흐르는 양쯔강 남부의
외딴 계곡에서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특정 지역에서 발견이 된다라는 건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소수 민족들의 독특한 풍습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계속해서 연구를 하던 황해문이 지난 2000년에는 원앙성 북부 와시에 있는 절벽에 있던 관을 아예 발굴해요. 관 안을 보니까 옷을 여러 겹 입은 유골이 있었죠. 그중 가장 오래된 관에 이 나무를 채취를 해가지고 탄소 연대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시기적으로 618년에서 907년, 그러니까 당나라 때 만들어진 게 확인됩니다. 추후 이제 유골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유골이 사망한 직후 일단은 땅에 묻히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뼈만 남게 되었을 때 그걸 다시 관에 넣어서 절벽에 매달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게다가요, 관 내부는 모래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겁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황효문은 어떤 결론을 내냐면 이 풍습이 처음부터 절벽 아래로 관이 떨어질 걸 예상하고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비밀이 풀려가는 듯 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건 누가 이런 풍습을 했냐는 거예요. 황효문은 중국 남부 쓰촨성과 원난성 북서부의 경계에 살던 소수민족 보족을 여기에 관련을 짓고 있습니다. 보족이 사실 알려진 게 거의 없는 미스테리한 민족이라고 해요. 명나라 때 번성을 하다가 어느 순간 자취를 감추고 중국 고서의 어떤 기록에도 제대로 된 내용이 남아있지 않는데요. 근데 또 특이한 건 있어요. 이탈리아 여행가 마르코 폴로의 기록 속에는 보족에 대한 기록이 명백히 존재합니다. 이런 글귀가 있어요. 그들은 사망했을 때 시신을 관에 넣고 산속 동굴에 넣거나 다른 사람들이 도달할 수 없는 곳에 높이 매달아 두었다. 절벽에 매달린 관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보족이 왕성하게 세력을 펼쳤을 때는 이 중국 남서부 산골짜기 전설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과 명나라 군인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내용은 하늘을 나는 것 같은 하늘의 정복자다, 절벽의 아들이다 라는 별명까지 있었을 정도죠. 자, 이젠 그럼 보족들이 어떻게 절벽에 관을 매달았는지 따져봐야겠죠. 일단 얘네들이 매달린 모습부터 되게 미스테리합니다. 하도 높은 절벽 위에 있어가지고 밑에서 봤을 때는 거의 보이지도 않을 정도라고요. 절벽에 어떻게 고정이 되었냐, 보시다시피 바위를 뚫고 고정대를 만들어서 약간 살포시, 그런데 또 위태롭게 올려놨고요. 어떤 건 사진처럼 정말 절벽과 절벽의 틈새 아주 정말 간신히 정렬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는 바위 틈새 공간에 약간 반쯤 들어간 채 이렇게 관이 놓여 있기도 하고요. 혹은 그 절벽 안에 있는 동굴에 관들이 쌓여 있기도 했고요. 정말 특이한데요. 이 관의 크기가 길이가 한 192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안에 시신과 옷, 부장품의 모래까지 합쳐지면 하나의 관이 어떤 건 200kg이 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기가 결국 작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걸 들쭉날쭉한 절벽면에 배치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천만하죠. 한편으로 그걸 옛날에 어떻게 만들었나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나마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기에 절벽면에 발판을 고정시켜두고 위로 올라가서 밧줄로 연결해서 관을 밑으로 내려보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중국에서는 실제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재현해 보기도 했죠. 일단 그 당시에 보족이 썼을 만한 방법으로 관을 절벽에 올리는 데만 많은 인원이 필요했고요. 3일이 걸렸다고 해요. 이후에 밧줄을 연결해서 절벽에 고정을 했고 또 다시 위에서 아래로 이제 떨어뜨려야 되니까 여기에도 수많은 인원이 필요했습니다. 이게 결코 쉽지 않은 힘겨운 과정이에요. 근데 이런 무모한 매장을 했던 보족, 사실 보족에 대한 기록이 많지는 않지만 명나라 말기에 이 어떤 제국군의 침략을 받아서 싸웠다가 무자비하게 학살당한 것으로 보이죠.
그나마 살아남은 보족들이 있긴 한데 억압을 피해서 새로운 곳으로 이주를 했고 실명을 숨긴 채 다른 소수민족에 포함됐을 거다라는 소문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죠. 갑자기 어느 순간 보족이 자취를 감추면서 동시에 그들의 언어와 건축 그리고 이런 장례 풍습까지 번성했던 모든 게 사라져 버렸고요. 그들이 남긴 유일한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족들이 관을 절벽에 매달린 이유를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죽은 이를 하늘에 더 가까운 곳에 두면 숭배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다. 약간 토속적인 미신 같은 건데요. 근데 사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지리적인 특성상 농사에 필요한 땅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 보니까 무덤보다는 높은 곳에 매달거나 또는 적들이 무덤을 파헤칠 수도 있으니까 또는 동물로 또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절벽에 매단 것이 아니냐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면 고대 왕의 무덤을 저렇게 대규모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미스테리 또 경이로움으로 다가오는데요. 어쩌면 이런 절벽에 매단 관들도 사후에 대한 강한 믿음이 한몫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5년 중국 후베이성 중부지방에서는 폭 50m, 높이 100m의 절벽에 사람이 만든 동굴에 이제 100여 개 이상의 관이 발견되기도 했어요. 사진을 보시면 아니 이렇게 높은 곳에 인간이 구멍까지 만들어서 어떻게 무덤을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이 사진은요, 필리핀에서 발견된 또 다른 절벽 무덤입니다. 참 전 세계 곳곳에 우리가 몰랐던 아주 특이한 장례 풍습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걸로 봐서 죽은 후에 땅으로 묻히는 게 아닌 좀 더 어떤 천상의 세계로 빨리 도달하기 위한 인간의 염원은 중국 소수민족만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특이한 장례 문화로 기억되는 중국 보적의 절벽에 매달린 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07년 1월 8일 영국의 일간지 더 타임즈에 아주 이상한 광고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당신의 사생활을 완벽하게 보장한다. 이걸 선택하는 순간 당신의 지위가 올라간다. 광고는 즉각적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심지어 이 소문은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실제로 이 광고의 내용을 확인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눈을 의심하면서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광고가 판매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국가. 심지어 그 가격은 7억 5천만 유로로 하나로는 약 1,200억 원 정도입니다. 정말 한 나라가 신문을 통해 매물로 나온 상황일까요? 혹시 새로운 마케팅이나 주작? 사람들은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광고에 실린 정보를 토대로 해당 국가를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름은 시랜드 공국. 북위 동경 좌표를 따라가 보니 영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바다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근처 해상을 아무리 뒤져봐도 딱히 나라로 보일 만한 섬 같은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작이었겠죠. 라고 생각하던 그때 영국 에식스주 하리치항에서 약 11km 떨어진 해상 한복판에서 아주 낯선 구조물이 발견됩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두 개의 대형 원형 구조물이 이 플랫폼을 지탱하고 있는 형태. 상단의 이 직사각형 플랫폼은 약 166평 정도인데 축구장 10분의 1보다 조금 작은 규모라고 할 수 있죠. 여기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칭 국가로 알려진 시랜드 공국입니다. 어떻게 여기가 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걸까요? 때는 2차 세계대전, 적국의 수많은 폭격기가 영국을 향해 날아왔고 이때 영국은 인근 해상에 요새를 다수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랜드 공국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이 구조물 역시 그때 당시 지어졌고 이름이 러프 요새, 해상 요새 중에 하나였죠. 이곳에서는 약 150명에서 300명의 병력들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주 업무는 인근에 접근하는 독일군을 감시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1945년 전쟁이 끝나고 이곳은 다른 요새들과 마찬가지로 무관심 속에 방치됩니다. 그렇게 다시 한참의 시간이 지난 1960년대, 당시 영국에서는 해적 라디오라는 게 성행했습니다. 해적 라디오는 정식 면허를 가지고 허가받지 않은 주파수를 이용해서 방송을 송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주로 배에 송신기를 달아서 바다 위에서 방송을 했기 때문에 해적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일부는 정치적인 내용을 다루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대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로큰롤 같은 음악을 하루 종일 트는 방송들이었죠. 무엇보다도 심의가 없다 보니 마음껏 상업 광고가 가능했고 또 그게 주된 돈벌이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약간 팟캐스트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 당시 영국에서만 청취자가 하루에 1000만 명가량이었다고 전해지니 어느 정도 인기 있는 방송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육군 소령 출신으로 전역한 후에 해적 라디오를 운영하고 있던 바로 이 남성, 패디 로이 베이츠. 1967년 어느 날 그는 우연히 TV에서 나온 전쟁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그 2차 세계대전 때 사용했던 해상 벙커를 떠올리게 됩니다. 어라, 여기는 해적 라디오를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진행하기에 아주 적격한 곳이죠. 심지어 그 중에서도 러프 요새 같은 경우는 영국 영해 밖이라서 본국의 감섭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후 그는 곧장 러프 요새를 향했죠. 하지만 당시 영국은 그 해적 라디오에 대한 규제를 점점점 더 강화하고 있었던 터라서 결국에 여기서 라디오 송출의 계획은 물거품이 됩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더 큰 결심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러프 요새를 자신만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그는 여기에 시랜드라는 이름을 붙이고는 자신을 로이 1세라고 명했습니다. 이후 가족을 비롯해서 약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이끌어 이곳에 정착해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국가 선언은 그렇다 쳐도 상식적으로 어떻게 망망대해 이 한복판에서 사람이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내부를 좀 살펴보면 일단 기둥 위에 세워진 이 플랫폼에는 거주자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약 1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방이 있고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곳에서 의식주를 해결했죠. 여기는 그 과거 세계대전 당시 군인들이 거주했던 공간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듯 합니다. 게다가 보시는 이 사진은 내부 복도의 모습입니다. 꽤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죠. 다음 이 사진은 주방인 듯 보이는데요. 꽤 아늑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제 한쪽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쟁여놓고 먹을 수 있는 통조림 음식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시랜드, 비록 작은 국가였지만 거주자들에게는 나름의 신분증도 발급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자신들만의 화폐까지 발행했죠. 게다가 플랫폼 한쪽에는 헬리콥터 착륙장을 만들어서 외부에서 필요한 자원을 조달했습니다. 뭔가 약간 국가다운 시스템이 점점 더 갖춰가는 것 같죠. 그렇게 국기와 인장, 우표, 여권까지 자체 제작하면서 정말 정식 국가로서의 구색이 점점 맞춰져 갑니다. 국기를 보시면 빨간색에 검은색, 흰색 줄무늬로 되어 있고 이 왕실, 그러니까 로이 1세라고 부르는 그의 왕실 문장에는 바다에서 자유라고 적혀 있어요. 물론 이런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국가들, 특히 가장 가까운 영국에서조차 시랜드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68년 베이츠 일가가 시랜드를 세운 지 1년쯤 되던 해입니다. 인근을 정찰하고 있던 영국 해군이 우연히 요새에서 움직이는 사람을 포착하고는 가까이 접근했죠. 그 당시 경비를 보고 있던 사람은 베이츠 공작의 아들 마이클이었는데 위협을 느낀 그는 영국 해군을 향해 총을 난사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시랜드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집니다. 당연히 영국 해군은 발칵 뒤집혔고요. 베이츠 일가를 퇴거시켜야 한다라면서 복잡한 재판까지 진행되죠. 그런데 판결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시랜드가 위치한 곳이 그 당시로서는 엄밀히 영국의 영해 밖이었기 때문에 영국이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시랜드는 독립적인 국가에 한 발 더 가까워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라는 건 모름지기 재정이 있어야 돌아갑니다. 시랜드는 자체적으로 재정을 마련할 수 있는 그 어떤 자원 같은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점점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던 중 이들이 생각한 산업이 뭐냐면 바로 관광업. 워낙 특이한 곳이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서 돈을 벌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던 1978년 독일의 한 사업가들이 비즈니스의 일환으로 시랜드 공국을 방문하게 되고요. 로이 1세, 즉 베이츠를 설득해서 이 시랜드 공국을 호텔과 카지노로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이때 베이츠가 제안을 거부하게 되고 이후 독일인 사업가들이 갑자기 돌변하더니 무력으로 시랜드를 점령하려고 했죠. 이들은 로이 1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들 마이클을 포로로 잡고 무단으로 구조물을 점거합니다. 너무도 작은 국가긴 하지만 이건 엄연히 외부 침공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시랜드에 거주하던 국민 약 20명 정도가 힘을 합했고 무기와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마이클을 구해내는데요. 그리고는 역으로 그 외국인들을 인질로 잡아뒀죠. 이 사건은 지금까지 시랜드 역사상 유일한 독립운동으로 기록됩니다. 이후에 독일 정부는 이 시랜드에 붙잡혀 있는 자국의 인질들을 빼오기 위해서 외교관을 파견해야 했고요. 또 그 협상에 꽤 공을 들였다고 전해집니다. 시랜드가 인질 석방의 조건으로 시랜드 공국의 국가를 인정해라 라고 요구했지만 이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도 결국 전 세계에서 시랜드를 정식 국가로 인정한 나라는 한 곳도 없습니다. 일단 국가가 형성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라고 알려진 건 정부, 국민, 영토죠. 그런데 시랜드는 UN 국제법상 인공 구조물을 영토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겁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독일로부터 간신히 국가를 지켜낸 로이 1세는요. 이후 자신의 아들인 마이클에게 통치권을 넘겨주게 되죠. 그렇게 2대 공작이 된 마이클은 아버지를 이어받아 시랜드를 대성시키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수도도 제정하고 여권도 만들어내고 국가대표 축구팀까지 결성하면서 상당히 어떤 애를 쓰게 되는데 이때 예상치 못한 문제에 봉착합니다. 시랜드에서 발행된 이 여권이 국제 범죄자들의 표적이 된 겁니다. 시랜드가 워낙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기 때문에 여권을 위조한다는 것 자체가 쉬웠고 불법 여권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악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워낙 거주민이 얼마 없어서 실제로 발행된 정식 여권은 30여 개에 불과하지만 나중에 추적을 해보니 시랜드 공국 이름으로 위조된 여권이 무려 15만 장에 달했어요. 심각한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자 1997년 시랜드는 결국 자국의 여권을 말소시킬 수밖에 없었죠. 문제는 이게 끝이 다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영토부터 3해리까지의 바다만 국가의 소유로 인정됐는데요. 현재는 그 영의 범위가 국제법상 12해리까지 확대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개정이 바뀐 후 시랜드는 법적으로 영국의 영해 안에 포함되어 버렸고요. 이후 영국과의 끊임없는 다툼으로 골머리를 썩게 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 거주민들, 그러니까 국민들도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고 지쳐가던 차 하나둘 시랜드를 떠나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06년 6월 23일에는 이 노후된 발전기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서 일부가 사망했고요. 그들이 국토라고 부르는 이 플랫폼 대부분이 불에 타면서 정말 초유의 위기를 맞게 되죠. 다행히 몇 달 후에 재건에 성공하긴 했지만 이미 시랜드는 엄청난 재정난을 겪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2대 공작 마이클 베이츠는 2007년 1월 1200억 원이라는 금액을 내걸고 시랜드를 매각하겠다는 아주 신박한 광고를 내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 광고로 인해 시랜드는 분명 한 번 더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길 구매하겠다는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는 확실히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채 일본인이라는 이야기만 있습니다. 그렇게 시랜드 국가 매각을 검토하던 중
여기에 접근할 만한 교통수단이 제대로 없다라는 이유로 거래는 결국 무산됐죠. 이후 구매자는 나타나지 않았고요. 현재까지도 시랜드는 여전히 국가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그들의 홈페이지입니다. 가보시면 시랜드의 신분증과 귀족 자귀를 판매하는 상황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누구나 일정 금액을 내면 귀족이 될 수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그 금액을 좀 보니까 신분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하나로 5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다양했죠.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호기심으로 이 시랜드의 자귀를 구매했다는 인증글들을 꽤나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시랜드처럼 독립적인 국가를 주장하긴 하지만 국제기구나 세계의 정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집단들은 사실 꽤 존재합니다. 이들을 통틀어서 마이크로네이션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현재 전 세계에 약 120개 정도의 집단이 존재합니다. 물론 대부분은 약간의 괴짜들이 만들어낸 좀 무모한 억지 집단이라고 치부되고 있긴 하는데, 그런데 그거에 비해 이 시랜드 공국은 국기에 수도, 화폐, 우표, 심지어 대표 축구팀까지 존재하지만 여전히 지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나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들은 여전히 오늘까지 국가다라는 걸 외치며 바다 한가운데 떠 있죠. 우리는 과연 이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나라를 지키겠다는 애국자들일까요? 아니면 나만의 통치와 권력을 원하는 무대뽀들로 봐야 할까요? 물론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